자, 안녕하세요. 코치 W입니다. 오늘도 NSCA CSCS 합격 가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3장 운동과 훈련의 생체 에너지학. 오늘은 생체 에너지를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NSCA CSCS 대비 트레이닝의 정수를 기반으로 해당 자료를 만들게 되었고요. 오늘 공부할 챕터는 세 번째, 운동과 훈련의 생체 에너지학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세포호흡, 그 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을 배울 수 있고요. 세포호흡에서는 해당 과정, 크랩스 회로, 그다음 산화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파스포크레아틴, 그 다음에 베타산화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데요, 내용들이. 오늘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첫 번째로 그럼 과연 생체 에너지학이 무엇인가? 바이오 에너제닉이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 바로 다량의 영양소, 화학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생물학적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탄단지 잘 밸런스 된 거로 먹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이런 밸런스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것인지가 바로 생태 에너지학이라는 겁니다. 일단 생체 에너지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ATP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ATP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데노신의 인산기 3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이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 화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TP, 트라이파스페이트잖아요. 3개의 인산이 붙어져 있다. 그래서 3개 중 하나를 떼어냈을 때 ATP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산 하나가 결합이 끊어지면서 거기서 바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P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끊어내면 첫 번째 에너지 나오겠죠. 그리고 수소 이온 나옵니다. 물. 그리고 아데노신 2인산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DP, 아데노신 다이파스페이트. 2개 있다는 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큰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생물학적 에너지라고 했을 때 총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3가지고, 크게 보면 3가지고, 더 자세하게 보면 4가지 정도라고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 10초 이내에 모든 에너지가 쓰일 수 있는 인원질 시스템입니다. ATP, PCR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순식간에 내는 모든 에너지들이 ATP를 사용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15초 이상서부터는 우리가 말을 하는 해당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glycolysis라고 하고요. lysis라고 하잖아요. lysis라는 말이 어떤 거를 부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gly가 뭐죠? 당을 부수는 해당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해당 과정은 총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무산소성 해당 과정, anaerobic, 그 다음에 유산소성, aerobic. 그렇게 해서 무산소성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30초에서 2분 내로 소진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2분 후부터 약 수시간까지는 유산소성 해당 과정, 우리 2시간까지는 당을 부수면서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도 다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된다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 바로 산화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산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소진되는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바로 나왔네요. 인원질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TP, PCR 시스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파스포크레아틴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원질 시스템의 활용은 가장 첫 번째로 90에서 100%의 최대 순발력,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를 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데드리프트, 가장 무거운 무게, 예를 들어서 100kg, 200kg 든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운동을 5초, 뭐 10초, 20초 넘게 하진 않잖아요. 해봤자 5초 이내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부분 ATP, PCR, 인원질 시스템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회복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우리 많이 생각해보면 우리 원RM 측정한다고 했을 때 혹은 데드리프트 같은 거 수행했을 때 꽤나 오랜 동안 시간을
휴식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5초 동안 일한다고 해도 20배라고 하면은 100초 쉬어야 되는 건데 100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워본 인원즈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연 쌀밥을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쌀밥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게 되죠. 그러면 우리 위와 장에서 글루코스라는 것으로 이 탄수화물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화기관에서 혈관을 타고 이동해서 우리 혈류에 안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혈당이라는 겁니다. 혈액송에 있는 당질 성분, 그래서 혈당이라고 불리는 게 되고요. 이 혈당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움직일 때 이 근육들이 에너지를 필요하잖아요. 이때 혈당을 첫 번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글루코겐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글루코겐은 우리 어디에 많이 저장되어 있죠? 우리 근육과 그 다음에 간. 그래서 뭐 간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글루코겐에 간에 엄청 많이 저장돼요. 그러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피하 지방, 이 지방. 그래서 우리 살찌잖아요. 이것들이 다 우리가 다 쓰지 못했던 혈당들이 저장 방식을 바꿔서 우리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포도당이라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화학식으로 보면 C6H12O6이라는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카본이 6개, 하이드로젠 12개, 억시즌 6개 해서 탄소 6개가 중심이 돼서 이 딱 중심을 잡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이 포도당은 혈류를 통해서 이동하고 이것들이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서부터 가장 중요한 과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바로 해당 과정입니다. 글라이콜리시스라고 말을 하고요. 글라이콜리시스는 결국에 당을 라이시스, 자른다. 그래서 당을 자르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분해 과정을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발생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의 시작은 무조건 포도당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 가장 위에 있는 글루코스로 시작을 하고요. 가장 끝에는 무엇이 남느냐? 2개의 피부르산염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무리 맨 위에 맞으면 PYR이라고 써져 있죠. 이 그림에 보면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서는 ATP, 우리 에너지원 2개 만들고요. NADH 2개, 그 다음에 마지막 피부르산 2개, 아까 말씀드렸죠. 끝이 피부르산으로 끝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해당 과정이 2가지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뭐 크게는 같은 거지만 유산소성 해당 과정이 있고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뭐냐? 유산소성 해당 과정은 느린 과정이에요. 왜냐?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가 붙어서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무산소성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젖산염이 쌓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첫 번째로 그래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해당 과정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죠? 글루코스에서 시작해서 2개의 피부르산염으로 끝난다고 했죠. 그럼 2개의 피부르산염은 우리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는 이 피부르산을 락테이트라고 하는 젖산염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게 세포질에서 발생하는 거여서 세포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해당 과정에서 ATP를 발생하는 거죠. 왜? 우리 해당 과정에서 결국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해당 과정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젖산염을 부산물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과도한 젖산염이 혈액에 축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젖산염이란 뭐냐? 이 젖산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젖산염은 무조건 무산소성 해당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2분 안에 하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빠르게 들어올리고 막 파워풀하게 하는 운동들 그런 거 할 때 우리 어떤 근육들 많이 쓰죠? 대부분 타입 2나 타입 2A 우리 타입 1은 아닐 거 아니에요. 타입 1은 굉장히 천천히 하는 운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산염,
무산소성 해당 과정은 무조건 타입 2X와 타입 2A 근섬유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축적의 시간이 제거의 시간보다 더 빠르다면, 축적되는 양이 제거되는 양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면 뭐라 그랬죠 제가? 혈액에 축적되게 됩니다. 혈액에 젖산염이 쌓이게 돼요. 이 젖산염은 근데 웃긴 거는 아무데도 안 쓰일 것처럼 보이지만 이 쓰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근섬유, 남아있는 근섬유, 타입 1 근섬유에서 많이 쓰여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심장 계속 뛰고 있죠? 심장에서도 이 젖산염을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알아볼 개념은 젖산역치입니다. 젖산역치는 락테이트 트레시홀드라고 하고요. 이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로 변화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젖산이 혈액 속에 쌓이는 속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X축은 강도, 그래서 우리 심장박동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RPE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Y는 다시 한번 더 우리 혈액 속에 얼만큼 빠르게 젖산이 쌓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젖산이 빠르게 쌓이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젖산 역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T라고 하고요. 그 전까지는 유산소성 에너지를 쓰다가 이제 안 되겠어 하고 무산소성 에너지로 빠르게 바뀌는 구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천천히 뛸 때는 다리 그렇게 안 무겁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빠르게 뭐 한 20번 하라고 하면 막 땡땡 붙는 듯한 느낌 들잖아요. 다리 너무 무겁고 이게 바로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에서 60%에서 이 젖산 역치가 발현이 돼요. 다만 훈련된 선수들은 약 70에서 80%까지도 늘릴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 젖산 역치는 우리가 얼만큼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젖산 역치는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로 변화하는 시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또 중요한 개념 나왔는데요. 이번엔 젖산 축적 개시입니다. Onset of blood lactate accumulation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젖산의 축적 속도가 젖산의 제거 속도보다 빠른 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은 혈중 젖산 농도가 4.0 밀리몰 per 리터 시점이 되면은 OBLA라고 말을 해요. 오블라라고 하거든요. OBLA. 이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OBLA가 되는 순간서부터는 중간 운동 단위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운동 단위들이 동원 지점이 돼요. 그리고 카테콜라민이 나오면서 혈당이 높아져요. 이거는 혈당이 떨어지는 시기니까 일부러 혈당이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카테콜라민을 내보내서 혈당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젖산 역치나 OBLA 같은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강도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면 결국에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OBLA 그 다음에 젖산 역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러닝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러닝에 많이 빠져 계신 분들이 젖산 역치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뭐 존 1, 존 2, 존 3 러닝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카르보넷 메서드라고 해서 220 마이너스 나이 해서 곱해서 몇 퍼센트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오히려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들여서 좀 재밌게 그냥 젖산 역치 한번 구해보는 거 방법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방법은 스탠다드 조프리엘 30m LTH 런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거 인터넷에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서 찾아보시면 이 동일한 방법 나올 겁니다. 이 조프리엘이라고 하는 트라이애슬론 선수이자 굉장히 레전더리한 미국의 코치분이 만드신 테스트예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웜업 해야죠. 바로 하면 안 되니까 10분에서 15분 조깅하고 그 다음에 심박수 많이 올리는 걸로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웜업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테스트는 딱 30분입니다. 이름에도 써있죠. 30분 LTHR. 그래서 처음 10분까지는 30분 정도 뛸 수 있는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를 한번 높여보는 거예요. 10분 동안은.
다만 우리 그때 랩타임 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난 순간서부터 스마트워치의 랩타임 버튼 누르고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여기 20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30분까지입니다. 10분에서 30분까지 20분 동안. 그러고 나면 마지막 20분의 평균 심박수가 나의 LTH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LTHR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LTHR에다가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의 조은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74가 나왔다라고 하면 평균 LTHR이 거기다 범위를 곱하는 거죠. 뭐 0.85, 85% 미만. 그래서 존 1 같은 경우에는 148 bpm 이하. 존 2는 148에서 154 사이. 뭐 존 3는 156에서 16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30분, 하루에 30분만 딱 들여서 본인의 LTHD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우리가 배워볼 개념은 당신생입니다. 이거는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하고요. 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글루코스를 니오제네시스, 새로 만든다. 우리 창세기가 영어로 뭐예요? 제네시스잖아요. 니오, 새롭게. 그래서 글루코스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당신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럼 왜 우리 도대체 포도당을 왜 다시 만들까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만약에 운동을 했을 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도당이 아닌 것들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당신생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이 아닌 것들이 우리 몸에 뭐가 있겠어요? 뭐 젖산염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봤던 축적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뭐죠? 결국 단백질이 소화됐을 때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저장하죠. 그다음 글리세롤. 이거 뭐였죠? 지방산, 유리지방산의 백본이 글리세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도당으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당신생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많이 떨어진다? 그럼 당신생해서 혈당 다시 채워주는 거죠. 여기서 좀 재밌는 팩트 하나만 재밌는 사실 하나만 알려드려보고 한번 가볼게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도당을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과연 그럴까요? 이거 재밌긴 한데 뇌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뇌는 포도당을 먹는 거예요. 왜냐? 포도당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뭐 로우 카보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수 다이어트 이런 거 보시면 탄수화물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탄단지라고 했을 때 왜 탄수화물 안 먹어도 되냐?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다시 알았죠? 뇌는 항상 탄수화물을 쓸 수 있다. 글루코스. 근데 글루코스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글루코스를 안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입니다. 자, 두 번째 세포호흡 나왔네요. 크랩스 회로입니다. 가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뭐 TCA 사이클이라도 불리고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랩스 사이클은 무엇이냐? 우리 방금 했던 글라이코시스 해당 과정에서 나왔던 게 뭐라 그랬죠? 해당 과정에서 우리 피브루산 마지막 나왔었잖아요. 이 피브루산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과정이 바로 크랩스 회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산소가 충분하면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됐죠? 산소가 충분하면 피브루산은 젖산염이 아니라 젖산염은 뭐였죠? 무산소성 해당 과정, 유산소성 해당 과정 뭐라고요? 산소가 충분하다면 아세틸 조효소, 아세틸코에이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크랩스 회로를 통해서도 ATP 2개 발생하고요. 이 포도당 한 분자당 2회 회전이 가능합니다. 왜 2회 회전이 가능할까요? 이 크랩스 회로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아세틸코에. 그 아세틸코에를 만드는 거는 피브루산. 근데 우리 해당 과정에서 피브루산 몇 개 나오죠? 2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한 분자당 TCA 사이클 2번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포 호흡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하고요.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산화는 뭐냐? 우리 미토콘드리아의 내에서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세포호흡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우리 아까 전에 유산소성 해당 과정 통해서 ATP 2개 얻었죠. 그러고 나서 피부르산 2개, 아세틸 코에이로, 아세틸 조효소 A로 바꿔서 2번 돌리죠. 순수 ATP 2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뀌었던 아세틸 코에이를 통해서 바뀌었던 것들이 일렉트론 체인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라고 해서 순수히 약 34개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결국에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 가장 많은 ATP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순수익 34 ATP. 아까 전에 유산소성 해당 과정 크랩 사이클 2개씩 만들었는데 34개 만듭니다. 이 말은 뭐냐? 결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행위, 이 에너지를 많이 버는 행위는 결국 산화적 인산화 반응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ATP를 생성하고 순수익 34개의 ATP를 생성하고 그래서 표도당당 하나당 총 38개의 ATP를 생성한다. 다만 책마다 36개라고도 하고요. 30개라고도 해요. 다만 우리 책에서는 38개로 ATP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8개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세포호흡 총 3가지라고 했죠. 해당 과정, 그 다음에 크랩스 회로, 그 다음에 산화적 인산화, 이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해당 과정은 뭐냐? 포도당을 피부르산으로 바꾸는 거다. 그리고 산소가 충분하다면 어떻게 됐죠? 피부르산은 아세틸 조효소 A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틸 조효소 A는 어떤 거의 시작이라고 했죠? 크랩 사이클, TCA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들이 전부 가서 산화적 인산화로 가게 되고 산화적 인산화에서 산화하면서 많은 ATP를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워본 세포호흡입니다. 네, 이제 나왔네요. 베타산화고요. 베타산화, 베타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베타 옥시데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지방을 태우는 행위를 우리가 베타산화라고 해요. 우리 지방을 우리가 지방세포로 가지고 있잖아요. 아디포사이트라고 하고요.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이 중성지방이라는 게 뭐냐? 우리 지금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글리세롤 백본, 글리세롤 탄소가 3개가 있고 거기에 3개가 지방산이 붙어있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이거를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방을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딱, 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어. 우리 지방 태워야 돼. 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가서 가위로 쭉 잘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지방산이 유리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혈액 속에 지나다니는 지방산이 바로 유리지방산이에요. 혈액 안에 있는 지방은 유리지방산, 혈액 안에 있는 당은 혈당, 글루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동일한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싶으면 유리지방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산의 길이는 여기 보시면 탄소의 길이는 무조건 짝수로 가요. 다만 우리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저장 형태는 16개 혹은 18개다. 탄소의 숫자가 무조건 짝수로 가요. 짝수가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타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방산을 글리세롤에서 뚝 자르잖아요. 그럼 지방산의 길이 예를 들어 16개다 하면 16개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나오겠죠? 아세틸 조효소 A 개수가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총 8번 베타산화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탄소로 구성된 지방산을 탄소로 하나 이렇게 쪽쪽쪽쪽 잘라내는 과정이 바로 베타산화입니다. 그래서 탄소 2개가 짧아진 지방산은 끝에 2개 잘랐으면 다시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크랩 사이클로. 그러면 에너지가 또 2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정에 비해서 매우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산화는 굉장히 큰 에너지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 태우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라톤이나 오래오래 하는 운동들은 무조건 다 베타 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PT를 만들다가 놓친 페이지가 하나 있어서 지금 급하게 재촬영하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고 해서 EPOC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제 우리가 운동 중에 유산소성 대사만 쓰는 게 아니라 무산소성 대사도 쓰게 되잖아요. 그런 무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우리는 산소 결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보라색으로 처음에 보이는 이 반달로 되어 있는 삼각형 모양이 바로 이 산소 결핍이고요. 이 산소 결핍이 일어나면 운동 중에 산소 결핍을 운동 후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 후 초과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EPOC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강도 훈련 시 높은 EPOC를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고강도일수록 우리 어떻게 되죠? 유산소성 대사가 아니라 무산소성 대사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산소의 결핍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 운동 후에 산소를 보상받는 양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칼로리의 최대 약 15%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칼로리를 계산을 해봤을 때 운동 중에 약 500칼로리를 태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운동 후에 한 75칼로리, 킬로칼로리 정도 쓸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질문인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때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할까요? 예시는 육상 선수가 2분 걷기, 2분 뛰기 총 6세트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할까요?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인원질, 유산소성 해당 과정, 무산소성 해당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산화, 산화, 이 중 어떤 거 사용할까요?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바로 빠른 무산소성 해당 과정과 산화입니다. 왜냐, 여기 2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2분. 근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2분 이후서부터는 anaerobic glycolysis 플러스 oxidative system, 그러니까 무산소성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 산화가 된다. 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라톤. 마라톤은 어떤 에너지 사용할까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 산화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쉽죠? 왜? 2시간이잖아요. 우리 마라톤 얼마나 뛰어요? 잘 뛴다 그러면 3시간, 그리고 일반인분 4시간, 5시간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 4, 5시간 뛰는 거면 무조건 이 산화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원은 50% 지방, 50%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탄수화물로는 전부 다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베타산화에서 에너지를 좀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3장 에너지 시스템 배워봤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